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던 하루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0.8%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5% 모두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어수선한 시장인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FMCA가 끝나고 나서 별 무리 없이 시장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았고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좋지 못했고 환율 상승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은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이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주된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날 조기 금리 인상 이슈에 따른 미국 시장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참 어수선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오늘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 한 주만큼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도 0.7%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도 0.8%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8만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지수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결국 마무리도 지난주 금요일하고 동일한 가격인 15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1%의 상승이 나오면서 물론 상승폭은 적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와 비교했을 때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두 주체 모두 약 2조원 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갔죠.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그렇지만 연기금은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그래도 연기금은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카카오는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순매도 물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약 2천억, 기관은 약 700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지금 이 물량만 봤을 때는 거의 역대 최고치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헐거워진다면 수급만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크게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LG전자, 네이버, 솔루스 첨단소재, HMM 이렇게 다수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관련주들 흐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 SDI, 셀트리온, LG전자,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다수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고 또 삼성 SDI는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최상위 종목이네요. 자, 먼저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 증시 개장과 동시에 마이너스 1.5%의 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점이 지금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3.7%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의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도 한번 볼게요. 자, 대만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1.4%의 하락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 하락과 함께 그래도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오늘이 이때거든요. 나름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가 오늘 정말 좋지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선제적으로 조기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본이 아시아 시장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나름 코스피, 국내 시장이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시간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0.2%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미국 선물지수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아시아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이 빨라야 2023년,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에 따르면 내년 말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정말 빨라도 내년 말인데 그렇다는 것은 1년 이상이 남아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시장이 흔들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 한번 차트를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달에 한 차례 보여드렸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 전에 선행적으로 반드시 테이퍼링, 먼저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면 이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고, 어쩌면 연말부터 당장에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수록 테이퍼링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13년 5월 말 처음으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했을 때,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각각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렸고 코스피 지수까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 한 달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10% 가까운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처럼 긴축 발작이 재현될까, 이런 기사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는 어떠한 시장의 시그널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이 됐던 것이고, 지금은 충분히 연준에서 2013년 당시를 교과서로 삼을 것이고, 연준 의장이 직접 테이퍼링을 추진하기 전에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알려나가겠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연준에서도 지난 8년 전의 충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때처럼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조금씩 선제적으로 이렇게 알려나가겠다,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2월달부터 조금씩 시장이 조정을 받아왔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채권금리를 다시 살펴봐도 아시아 시장은 크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채권금리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하락이 나와서 1.4%까지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 그리고 채권금리 모두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또 장기 국채금리, 이 채권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기에 이뤄질 것이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오히려 장기 채권금리는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충분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비록 미국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또 아시아 시장 전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3월달처럼 이렇게 채권금리가 크게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기사, 여기에서도 결론은 그거예요. 제목은 어쨌든 8년 전 긴축 발작이 다시 재현이 될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선반영되고 충분히 선반영되었다면 그 내용과 관련된 긍정적인 재료 혹은 부정적인 재료가 사실로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6월 20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죠. 대한민국의 수출 성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반도체와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었고 품목별로 살펴본다면 반도체는 약 29%, 자동차는 62%, 그리고 석유 제품이 58% 이런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41%, 유럽연합이 49%, 그리고 중국은 8%의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난 1분기 수출 성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증가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수출 금액이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2분기까지 지금 충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 매번 이렇게 수출은 양호한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올 초를 제외한다면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 실적과 업황과는 별개로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외부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초에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고 또 2월과 3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으로 채권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또 반도체 쇼티지 현상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겹치면서 주가의 상승을 상당히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본질, 이 기업의 본질이 변함이 없다면 본질이라는 것은 실적, 업황, 그리고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이런 것들 변함이 없다면 그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이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부 변수가 조금씩 거치게 된다면 다시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주도 몇 종목을 제외하고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성장주 쪽으로 매수의 계획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하는 것은 개인과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한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이 되는지 이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환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조기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환율이 지난주부터 조금은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원화 강세, 다른 말로 달러 약세라고 하는데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추세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환율에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차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의 환율의 움직임, 이 움직임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들이 순매수보다는 순매도 쪽으로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이라면 한번 환율에 있어서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채권금리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또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은 진정이 될 때까지 아시아 시장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점 참조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아니라 한국, 대만, 브라질, 러시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인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안정성, 쉽게 설명을 한다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보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있고 그에 따라 비교적 돈을 잃을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선진국일수록 기준금리가 낮고 신흥국 시장일수록 기준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미 많은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국내에서도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시장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본 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신흥국 시장에 먼저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여러 신흥국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보시면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